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이곳에는 몇 날 며칠은 씻지도 못한 듯 거지꼴을 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검은 머리의 한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 입양된 신세였지만 어쩐 일인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한국인 남성은 어느 날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고자 고민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서 복수까지 다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 찾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앤드류, 어서 일어나. 집이 이렇게 더러운데 잠이 오니? 너 오늘 할 일 많으니까 꿈을 대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저의 첫 번째 양부모는 저를 자식이 아닌 일꾼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그때가 제대로 기억도 다 나질 않는 정도였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양부모님에게 검사받았다는 점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 해외 입양된 처지입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먼 나라로 입양되었으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곳으로 입양되었을 당시는 1970년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한국의 경제는 그리 좋지 못한 편이었고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다른 나라로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지만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양부모님이 저의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부모에 대한 호기심과 복수심이 불타올랐던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잖아요. 어이구. 하여튼 똥고집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 저런 애를 데려오고 못 살아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첫 번째 양부모님의 대화 내용에서는 당시에 어린 저도 제가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양부모님들이 저를 자식으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대체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데려와서 키우는 거지? 내 친부모님은 누구야?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생각이었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며 더구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유년기 시절에는 그러한 욕구들이 더더욱 강한 시기이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슬펐고 우울했으며 분노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양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원망은 친부모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애초에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그냥 남들처럼 부모님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시키는 것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해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벌겋게 부어올라서 동상에 걸릴 정도로 집안일을 했고 걸레질도 했으며 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을 적실 정도로 했죠. 그럴 때면 양부모님은 그나마 한 번씩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밥값은 하네. 당시에 저는 그 한마디에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순진하거나 아니면 멍청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들이 부모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양부모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떠난 것이 아니라 양부모가 떠난 것이었죠. 다시 한번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양부모가 저를 입양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먹기 위해서였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순간 정부 지원금이 끊어졌고 그 이후로 양부모는 저를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양부모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애초에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란 놈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 친부모도 그렇고 지금도. 그때 제 나이 8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림받은 저는 여러 위탁가정을 돌아다니며 또다시 힘든 생활을 연명해 나갔습니다. 최소한 밥은 굶지 않아서 잠잘 곳은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죠. 하지만 위탁가정 어디에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머물면 또 다른 집으로 가야 했죠. 이런 생활들이 이어지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저 자신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닌 저 자신의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속해서 버림받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째 입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양부모님은 첫 번째 양부모와는 달리 조금 더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저분들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두 번째 양부모님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집도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서 살고 있었고 저를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저에게 잘해주려는 모습이 보였기에 저 또한 최선을 다했죠. 이대로만 잘 버틴다면 최소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분들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뻔한 대낮인데도 집에는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TV에서만 보던 익숙한 복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그 경찰들은 두 번째 양부모님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려갔죠.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저를 입양한 이유도 평범한 부부로 위장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죠. 이번에야말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나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6살이었죠.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쯤 될까요? 이때부터는 오롯이 저의 힘으로 치열하고 잔인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해야 했죠.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했고 일을 하지 못하니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숙 생활 초반에는 남의 집 개밥까지 훔쳐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때려 죽여도 못 먹겠지만 그때는 진짜 그거라도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찾은 것이 건설 노동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잡다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꾸준하게 몇 년을 도망가지 않고 일을 해내니 조금씩 기술적인 일도 맡겨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처음 배운 건설 일을 기술직으로 발전시켜 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근육도 여물지 않은 그 나이에 그토록 힘든 일들을 버텨내었던 것은 분노와 복수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친부모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말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오로지 제가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당신들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성공했다. 대체 버릴 자식을 왜 낳은 것이냐? 당당하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 하나로 버티고 버텨서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제 가게를 하나 차릴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 만무했습니다.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죠. 저는 한순간에 미국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 많고 많은 위탁가정을 떠돌며 그리고 두 번의 입양을 했음에도 그 어떤 누구도 저에게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굴 탓하겠나요? 모두 제 탓이었죠.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무국적자로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에게 꼭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 멕시코에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이쁜 자식들까지 낳았으니까요. 물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독하게 살아왔던지라 그곳에서도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 그곳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건설 기술자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배웠기에 멕시코인들은 더욱 저에 대한 신뢰를 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배운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냐.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 내가 잘 모르지만 근성 있어. 무슨 얘긴지 알지? 나를 버린 조국이 뭐가 그리 좋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저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곳이었지만 미국에 입양된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도 했고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뭐랄까?
자긍심, 자부심 같은 것이 늘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든 전쟁의 시기를 견디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지만 굳건하게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한 나라라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나라의 민족이기에 이렇게 지독하게 성공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막내딸도 하나 있었죠.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친부모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사실 오래전부터 이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DNA 등록을 해놓았죠. 그 이후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관을 통해 친부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기 위함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외웠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 어깨를 툭 치기만 하더라도 술술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외우고 있었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의 직원과 동행하기 위해 도움을 줄 직원분을 만났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들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저에게 죄를 지은 듯한 모습이기도 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 어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저희를 안내했고 제 친부모가 있다는 집 앞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저는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서럽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정균 씨 유감입니다. 저희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정균 씨가 직접 한국으로 오신다고 해서 수소문을 한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분은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70년대 당시 정균 씨의 부모님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아이까지 굶겨 죽이겠다는 생각에 입양을 보냈다고 해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정균 씨의 아버님은 건설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 철근에 다리가 깔리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아버님 대신 어머님이 밖으로 일을 나가야 했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머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불구가 된 아버님은 그 이후로 정균 씨를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친척들의 도움으로 미국까지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혹시나 정균 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아버님도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듣고 나자 처절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미 친부모님이 살던 집은 폐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미처 돌아가신 친부모님의 유품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널브러져 있었죠. 그곳에는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동양인 젊은 여성이 남자아이로 보이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어색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사진의 뒷면에는 알 수 없는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복덩이 정균이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쯤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와 아이들 모두 한국에 데려와 한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말이죠.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라면 우리 부모님들도 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이곳에는 한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 듯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선천적인 희귀병으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했는데요. 그런데도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예상치도 못한 지옥 같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여행지로 선택한 한국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같이 좀 가요. 엄마 딸 이렇게 힘들게 걸어다니는 거 잊은 거야? 이러다가 결혼식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땀으로 샤워하겠다. 오늘은 오빠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걸을 때 살짝 불편한 정도이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에 그런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죠.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도움과 한국 덕분에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을 듣는 걸 매우 좋아하고 즐깁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즐길 때면 더없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희망이 샘솟고는 하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를 사랑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장래 꿈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남자친구가 반대하는 바람에 잠시 접어둔 꿈이지만요.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깟 불편함은 얼마든지 견뎌내고 행복하게 살아주마 하고 하늘을 향해 크게 웃어줄 줄 알던 때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빠가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 그 누구보다 축하할 가족의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늦은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급하게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리뼈가 심하게 골절되는 바람에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저는 그 이후로 두 다리로 서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골절된 다리를 수술하는 도중에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마저도 멀쩡하던 한쪽 다리가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이지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부모님마저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한쪽 다리에 의지하며 겨우 일상생활은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하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다리에 희귀병이 있어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멀쩡하던 다리는 의료사고로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다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여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종종 물건을 집으려다가 넘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시청해도 이제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그토록 즐거움을 선사해준 것들인데 말이죠. 한쪽 다리만 불편하던 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의 정신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주변의 반응들부터가 그때와는 달랐으니까요. 사고 이전에는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장애인 취급을 받고 있죠. 혼자서 계단을 이동하지도 못했고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저의 행복하던 일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정신력이 무너져 내리자 그 영향은 독버섯의 포자처럼 제 주변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해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 충격은 몇 배로 컸죠. 언제부터인지 남자친구가 냉랭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이유 없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죠. 확실히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그날은 우리가 사귄 이후로 가장 크게 싸운 날이 되었습니다. 리에크, 넌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건데? 네가 알기는 뭘 알아? 솔직히 내가 너 만나주는 것만 해도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하는 거 아냐?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그리고 저는 그날처럼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남자친구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저의 장애를 모욕했고 무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래 저게 남자친구의 본 모습인데 그동안 감춰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죠.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사귀었던 시간과 추억에 비해 다소 쉽고 간단하게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저에게는 소중했던 사람인지라 그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별 이후에 저는 더더욱 두문불출하였고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장애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남자친구와 그토록 모욕적인 결과로 이별을 하게 되자 더더욱 저의 상심은 컸습니다.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자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눈뜬 시체처럼 살아갔죠. 이런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리에크, 내 딸아. 요즘 많이 힘드니? 나는 우리 딸이 예전처럼 밝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생각의 힘이라는 것을 믿는단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완전히 달라지겠지. 엄마는 우리 딸이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 여행 갈까? 우리 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한국 어때? 이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게 맞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쪽 다리가 불편할 때도 저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최악이라고 볼 수만도 없었죠. 그냥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에서 두 쪽이 불편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먹은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부정의 기운이 물러나기 시작했죠. 서서히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죠.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줄은 말이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꽤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게 아직도 놀랍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맛있는 음식점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 말이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 장소에도 방문하여 관광을 즐겼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제가 느낀 특별함이 있는데요. 저처럼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복지가 아주 훌륭하다는 점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장애인 전용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이지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사소한 배려심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한국 이미지가 만들어졌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다리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한국 여행의 첫 번째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로소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무언가 짐을 싸던 어머니의 표정은 다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의사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리에크, 이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구나. 하지만 미리 얘기했으면 네가 거절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크게 상심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민하고 병원들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심지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의술이 좋다고 알려진 여러 다른 국가들에도 수소문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미국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일하게 저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 한국뿐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한국 병원의 그러한 소견을 받은 이후로 곧바로 저와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속뜻을 알고 나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한편으로는 저에게 생긴 희귀병과 불행들을 부모님의 탓으로 돌렸던 제가 한심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와보는 한국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한국 여행을 기점으로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죠.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자그마치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의 수술을 집도해 주셨고 의료사고로 인해 끊어진 신경을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희귀질환과 연관된 수술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이후로 지속해서 재활 운동을 해주어야 했지만 지금은 두 다리 모두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미국과도 견줄 만큼의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고 심지어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상회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사 꿈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 때 저를 살게 해준 원동력이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께 전파하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